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상표등록 출원 심사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원 공고의 효과 중에 이제 그 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말았는데요. 오늘은 자세히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관이 하는 심사에는 좁은 의미의 상표등록 출원 심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사, 세 번째가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의신청 제도 및 그 취지를 보면 이것은 이제 출원 공고가 있으면 심사를 갖춰 출원 공고가 있으면 이제 누구든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제 그 상표등록 출원이 상표법이 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상표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한다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입법례를 보면은 이제 등록 결정 전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는 나라가 있고 등록 결정 후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는 나라가 있어요. 영어로는 Pro Grant Opposition. Pro라는 것은 before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Post Grant Opposition. Post는 여기서 after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것은 미국. 등록 결정 후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 대표적인 것은 일본.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자 입장입니다. 등록 결정 전에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제도는 상표 등록 결정 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 결과를 일반 공중에게 열람하게 해서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또 부실 권리의 발생을 방지하며 상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청 요건을 보면 첫째, 신청 자격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나 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등록 결정 전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이해관계인에서만 이의신청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뭐야? 누구든지야. 그렇게 나라별로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법의 표준은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러니까 다른 나라도 이러겠지 생각하시면 안 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이제 변리사가 돼서는 이제 그 나라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표 등록 무효 심판 청구의 경우에는 누구든지가 아니고 이해관계인에 한해서만 할 수가 있고 심사관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또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관계인 또 심사관이만 무효심판 청구 적격이 인정이 돼요. 이것은 이의신청 제도와 비교해보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청 기간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데 이거는 기간 연장을 허용하지가 않아요. 딱 이 기간 내에 해야 돼. 하려면은 이의신청을 하려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하고 있냐면은 이거는 이 기간 연장 자꾸 신청하게 되면 뭐야? 심사의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심사의 기간 지연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상표 등록 출원 내용은 단기간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뭐 특허처럼 막 복잡한 기술 내용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길게 기간을 둘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이고 또 이것도 입법례에 따라 또 달라.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30일이었어. 공고일로부터 30일. 근데 지금 2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30일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는 1개월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는 2개월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는 3개월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는 6개월로 하는 나라.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르다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야. 뭐 이것이 뭐 2개월이 어떤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2개월이면 적당하다고 보는 거여서 2개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이 신청서가 제출했다. 잘못된 거니까 반려.
서류 반려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신청 이유는 어떤 걸 이유신청 이유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 하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 신청 이유는 이렇게 보는 견해와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해당하면 모두 상표 등록 이의신청에 해당한다고 봐야 된다 하는 견해인데 우리나라는 후자예요. 현행상법법은 후자 입장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표법 38조 1항 일상표 일출원 위반 있잖아요. 이런 것은 사실 경미한 하자인데 이런 것은 거절 이유이기 때문에 이신청 이유는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표 등록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이건 중대한 하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신청 절차를 보면은 이제 이신청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필요한 증거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신청인 누구 주소 쓰고 뭐 대리인 있으면 대리인하고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이신청할 때 이게 변리사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마 좀 불안해서 그럴 거야 아마.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신청 취지를 이제 쓰거든요. 신청 취지를 신청 취지 또는 신청의 취지 이렇게 하는데 신청 취지를 쓸 때에 이 건 이 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쓰면 되는데 이 건 이의 신청은 이유 있다. 상표 등록처럼 몇몇은 거절 결정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 또 답변의 취지는 뭐야? 이 건 이의 신청은 이유 없다. 라는 결정을 구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이유 해가지고 쭉 쓰고, 뭐 답변 이유 해가지고 쭉 쓰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는 등록 결정하기로 한다. 뭐는 거절 결정하기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 이 결정문 받아보세요. 언제 신청 주문에 그렇게, 결정 주문에 그렇게 나오나? 이 신청 이유는 있다, 없다. 딱 이 두만, 그 문장으로만 나오지. 뭐, 그러니까는 이 상표 등록처는 등록하기로, 거절 결정하기로 한다. 이렇게 결정 주문에 나오질 않는다고. 그것도 그럼 비용은, 신청의 비용은 누구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쓴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프로면 프로답게 쓰셔야지, 아마추어처럼 쓰시지 말라고. 불안해가지고 뭐, 거절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특허법원 가서 기록 보면 특허법 판사님들이 우습게 생각하실 거 아니야. 전문가 맞아.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쓰시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일부러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일이 마감인데 내일이 2개월 다 되는 날인데 오늘 이 신청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에 왔어야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내면서 신청에 의해 상세한 신청 이유 및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정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신청 기간이 경과된 후에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기산점을 잘 보세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야. 그러니까는 여기 2개월이잖아요. 공고가 됐어. 여기 2개월이야. 요때가 이 신청을 요때 했어. 이 신청. 요때부터 30일이 아니고 요 2개월 지난 다음부터 30일 이내야. 아셨죠? 요때 보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또 보증서를 내도 되지만 마감일은 요때까지란 얘기예요. 요때까지. 요때까지. 요것도 필요하면 기한연장 신청하면 되는데 아무튼 요때까지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신청 자체를 내는 거는 기간연장 신청이 안 되고
기간 연장 신청이 안 되고 일단 서류를 내면 그 다음부터 내는 서류는 기간 연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요 이신청 기간의 경우 경과 후 30일 이내는 이신청 이후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러면은 이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을 해요. 근데 뭐 상세한 이유 및 증거도 안 냈다 그러면은 송달 안 해. 가만히 있어. 그 낼 때까지는. 의미가 없잖아. 그게 무슨 뭐 그런 소리를 보내주는 자체가.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냈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제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 냈던 이신청서와 보증서 들어온 거 해가지고 그것을 출원인에게 이제 부본으로 송달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답변 기간 내에 필요하면 답변서를 내거나 또 필요한 보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치 소송과 같아요. 예? 원고 피고 간에 이제 다툼하듯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성숙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것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때로는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막 8년 이렇게 가는 수도 있어. 예? 이 신청이 기간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송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이 막 디스커버리 절차도 있고 뭐 증인 신문도 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 신청 심판은 가끔 뭐 공개 심판정에서 법정처럼 심판정에서 이렇게 구두 변론도 하고 이러지만은 이 신청 거의 페이퍼로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내가 볼 때는 수수료가.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뭐 했다 붙었다 하면 제대로 싸우려면 10만 불에서 100만 불까지 가는 거 우습고 홍콩의 경우에도 뭐 보통 10만 불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또 우리나라는 아주 싸. 매우 싸.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이런 거 아무튼 비용이 매우 싸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뭐. 다음에 부적법한 이신청이다. 그리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가 없다. 이러면은 뭐 그거는 각하지 뭐. 잘못된 방식심사에서 이거 뭐야. 그러면 답변서 부분 송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각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신청이 서가 접수가 되고 그 부본이 출원인에게 송달되고 서로 답변이 오고 가고 변박이 오고 가고 왔다 갔다 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심사를 해야겠죠. 성숙됐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심사관 합의체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3인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3인으로 하게 돼 있고 이것은 이제 보통은 심사는 단독 심사인데 경험이 미숙한 사람은 물론 선임 심사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하지만은 그러나 이 신청은 이거는 3인 합의체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법에 아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심사가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3인 합의체로 한 것이고 그런 경우에 이제 특허청장 그 중에 한 사람을 심사장으로 재판에서는 재판장 하듯이 심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이제 합니다. 심판의 경우는 심판장이라고 하겠죠. 이렇게 해서 하게 되고 만약에 이신청 심사관 3인 합의체 중에 어느 하나 그 이상 사람들이 이걸 하기엔 좀 공정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도 있고 또 재척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재척이 돼야겠죠.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체니까 이것은 이제 합의를 해서 과반수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 합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고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이신청의 병합 분리 경합인데 둘 이상의 이신청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갑이 출연한 거에서 을도 이신청하고 병도 이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병합하거나 분리해서 이렇게 심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가 이신청의 이유가 있다. 이러면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굳이 안 따져보고 이신청을 하는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등록을 거절시키는 거 아니야. 등록 못 받게끔. 근데 이유가 있다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건 뭐야? 거절에 해당한다고 거절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거는 심사 안 했어도 뭐야?
이 신청인데 심사 안 했어도 목적은 달성한 거 아니야. 거절된 거니까. 그러니까 굳이 심사관이 그걸 다 일일이 모든 사건을 다 심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하고 이 사람한테 결과만 알려주는 거야. 당신 거는 참조 안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 거에 의해서 이게 거절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꼭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나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다 할 수도 있지만 하나만 하고 나머지 결과만 알려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이 신청인에게도 거절 결정 등본 송달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이 출원상표가 당신이 이의제기한 게 거절됐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출원에 대해서 이 신청이 계속 중인데 계속 중인 것은 뭐야? 펜딩 중이란 얘기야. 진행 중이란 얘기야. 이런 중에 출원인이 이 신청 이유가 있는 상품류나 지정상품을 분할 출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분할 출원에 대해서도 이의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원 출원에 있을 때 이렇게 A라는 상품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전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분할을 해? 이렇게 A 이렇게 분할을 했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이의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저기 뭐야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사 범위 및 직권심사 등인데 원칙은 뭐야? 이 신청이 주장하는 거절 이유, 즉 이 신청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를 하는 거예요. 원칙이. 예외는 뭐야? 이 신청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 뭐 출원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심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지 아니한 이 신청 이유에 이 신청이 주장하지 아니한 이유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절하려고 하려면 그것이 뭐야? 새로운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은 그거는 출원인에게 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가지고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 신청이 있었다 이러면은 이거는 원래 각하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일단 심사에 참고 자료는 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해가지고 심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신청 기간이 경과됐어. 그러면 여러분이 대리인의 입장이다. 이 서류를 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내야 돼? 이 신청 서류 내 각하될 건데 불안하잖아. 참고가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그쵸?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고는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나중에 성우들은 정보 제공을 하시면 돼. 정보 제공을. 그래서 그거는 이 신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거 정보 제공은 아무튼 등록결정 나기 전까지 아무 때든지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제공을 하셔야지. 시간 경과됐는데 또 이 신청,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청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뭐 관계기관 전문가 뭐 이런 사람들의 관계인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뭐 그 밖에 뭐 증거 조사나 증거 보전, 뭐 통역, 뭐 소명의 방법, 뭐 당사신문 이런 것은 이 신청에 준용한다 하는 것인데 뭐 그냥 이런 것을 준용이 된다 하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저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신청 심사 시 상품 유무 판단인데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내 선등록 상표하고 유사한데 상품도 유사한데 이게 왜 공고가 됐느냐 해가지고 이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뭐야 아니면 내 선사용 상표하고 충돌된다 해가지고 이 신청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상표 유사를 따지는데 이 신청인은 외관 유사를 자꾸 주장을 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심사관이 볼 때는 외관 유사는 아닌 것 같고 칭호 유사나 관념 유사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사인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 그 이신청은 이유가 없다 그러겠어요? 있다고 해야겠어요? 그런 경우에 있는 걸로 보라는 거야. 왜냐면은 결국은 뭐야? 외관 유사 따지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상표가 유사하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외관 유사 아니어도 뭐야? 유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니까 칭호나 관념 유사에 해당해가지고 유사라면 유사는 유사하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이 신청 이유가 있는 걸로 받아준다 해서 이 결정 이유 있다 이렇게 결정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유사 여부가 또 많이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부등록 사유에서 많이 봤으니까, 저기 1호부터 21호까지 여러 가지 사유를 봤는데, 또 선출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경우에 유사하냐,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유사군 코드를 부여했다 그랬죠? 그걸 가지고 유사를 보고, 대부분은 그걸 상당히 존중하고 법원도 존중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야? 궁극적인 그런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법원에서 뭐라 했어? 이것은 행정상의 기준이 사법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판례인데 행정상의 기준이라도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사 단계든 심판 단계에서는 뭐야? 그건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돼도 뭐야? 거기에 구애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품의 유사효 판단 기준이 뭐예요? 상품의 생산 부분, 판매 부분, 품질, 형상, 용도, 수요자의 범위 등 이런 일치 여부, 완성품과의 관계 이런 걸 따라서 판단을 했잖아요. 상품 속성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뭐라 했어요? 외우라 그랬죠? 상품의 유사효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법의 기준이 없잖아. 법조문에 안 나타나잖아. 2차 시험장에 가서 뭐야? 법조문을 보고 쓰려고 해도 없잖아. 법전에.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외우라 그랬죠. 상표 유사효 판단 기준하고 상표 유사효 판단 기준을 외우라 그랬어. 거기까지는 외우는 사람 많아. 시험자가 예를 들면 2차 시험이 한 6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은 외워. 300명은 외운다고 쳐야 돼. 근데 한 200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합격하려면. 그럼 다음과 같은 것도 외워놔야 돼. 서비스의 경우는 어떠냐, 이거. 서비스 경우 막상 쓰려면 잘 못 쓴 사람 많아요. 서비스 유사에 대해서는. 뭐라 했어요, 여기. 지정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의 제공자 및 수요자의 범위 등 및 기타 거래 실정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요 문제 패턴을, 이 팩터들을 외워야 돼. 귀찮더라도.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어야 돼.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요것도 쓰실 수 있어야 돼. 지정 상품과 서비스 간의 유사효 판단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막상 쓰려면은 제대로 평상시 때 연습 안 해놓고 외워놓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버벅된다고. 뭐야? 상품의 제조,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주체, 상품과 서비스의 용도, 상품의 판매 장소와 서비스의 제공 장소, 수요자의 범위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이 팩터들을 정확하게 나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 자동. 공부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 있죠. 몇 년 동안 공부했는데도 그런 게 막 이런 데 약하는 수가 있어. 눈으로만 공부한 사람들. 귀찮더라도 뭐 2차 시험은 팔로 공부하는 거예요. 1차 시험은 눈으로 공부하는 거고 2차 시험은 팔로 공부하는 거야. 알았어요? 써보셔요. 귀찮아도 써야 돼. 다 모든 문제를 다 써보라는 게 아니야. 쓸 건 써보고 나머지 뭐 키워드를 잡아서 머릿속에서 그게 재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 키워드를 잡아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합격과 불합격이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열심히 했고 회독수도 굉장히 많은데 왜 안 되지? 그건 뭐야? 이런 구체적인 게 디테일한 거 들어가서는 못 쓰는 거야. 버벅대고. 그런 훈련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귀찮지만 쓰셔야 돼요. 쉽게 편하게 공부하시려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취급이야. 이신청을 해놓고 취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안 해. 그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 취하했다 하더라도 뭐야? 그 자료는 참고 자료로 해가지고 이제 뭐야? 이렇게 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은 그래 이신청 이유가 있네. 원래 있었던 거네. 근데 취하했지만 타당한 거였네. 그러면 심사관은 그걸 바탕으로 뭐야? 의견 제출 통지서를 보내놔. 즉 거절 이유 통지서를. 그래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의견서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의 신청을 했어. 출원인이 봤어. 이게 정말 문제가 있네. 그래갖고 막 지들끼리 만나서 짝짝꿍 해가지고 합의해. 좀 취하해 주셔. 내가 돈 얼마 대가를 줄 테니까. 아니면 뭐 어떤 혜택을 줄 테니까. 아니면 다음엔 내가 당신 거 시비 안 걸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하튼 취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야? 상법의 목적은 뭐야? 수요자 이익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혼동이 올 수 있는 상표거든. 만약에 우려가 있다고 심사관이 봤을 때는. 근데 자기들끼리 취하했다고 심사관 더 이상 개입 못해? 그건 안 되죠.
그렇게 개입할 수 있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출원인과 이신청인이 합의에 의해 가지고 이신청을 취함으로써 부실 권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라도 참고자료를 해가지고 타당하다 싶으면 의견서 통지해가지고 의견서 대출 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거주 결정하고 이렇게 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번엔 상표 등록 출원이 취하하거나 포기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다툴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등록도 안 받겠다는데 뭐 취하거나 포기했거나, 그러면 뭐야, 이신청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는 거야. 심사해가지고 그냥 그 결과만 이신청인에게 통지해가지고 이렇게 이건 취하됐다, 출원이 또 포기됐다, 끝,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신청이 제기된 후에는 출원 보정이 제한된다고 출원 보정 때 누누이 설명드렸죠. 이때는 뭐 그 이신청 답변서에 이신청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내에만 보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도 최초 출원의 요지의 최초 상표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지정 상품이나 상표 이런 것을 보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신청에 대한 결정인데, 이건 이의결정이라는데, 이것은 딱 두 가지예요. 이신청에 대한 이유 있다, 이신청에 대한 이유 없다, 이렇게 이의결정문에 결정이 주문에 이렇게 딱 두 가지야. 있다 없다로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있다 그러면 막 거절결정이죠. 그러니까 이의결정서하고 그 다음에 막 거절결정서 등본이 같이 두 가지 서류가 함께 쭉 나가는 거야. 출원인에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신청 이유가 없다 그러면 뭐야? 그 이의결정문, 없다는 이의결정문하고 상표 등록 결정서 등본이 또 출원인에게 쭉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신청에도 다 되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은 이렇게 이신청 기간, 또 뭐 이의답변서 제출 기간 이런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충분히 사건까지 성숙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해야겠죠.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청 사건인데, 우리가 보통 신청 사건은 결정이라 그러고 청구 사건은 이제 판결이라고 이렇게 소송법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결정에 대해서는 이유를 붙일 수도 있고 안 붙일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어떤 특별한 이유를 붙여야 된다 할 때는 되게 법에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붙여도 되는 경우에는 또 쓰기 나름이야. 판사님이 법관이 이유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아무튼 법에서 반드시 이유를 붙여야 한다 할 때는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신청에 대한 이 결정문은 뭐 서면으로 하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둘 이상의 진상품에 대해서 결정 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상품마다 이 상품은 이 상품과 관련해서 출원 상표는 이러이러한 상표와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 안 되고, 이 상품과 관련해서 출원 상표는 이래서 이런 상품이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 의뢰 상표 때문에 안 되고, 이 상품은 또 병례 상표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이유를 붙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 등본을 출원인하고 이신청인에게 이제 송달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하 결정이 있어요. 이 결정이 있고 각하 결정인데, 이거는 기간 경과 후에 또 30일 이내까지 이신청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각하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각하 결정 등본을 이신청에 이제 송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권 보정,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출원인이 나 직권 보정 못 받아들여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원래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못 받아들여. 이렇게 되면 해당 출원 공고 결정은 취소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근데 취소된 공고를 대상으로 이 신청이 만약에 들어왔었다, 그럼 그거는 출원 공고 결정 자체가 취소된 거니까 그래서 이 신청도 각하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심사해가지고 뭐 타당하다 하면 재출원 공고를 하겠죠.
그때 가서 이의신청하면 돼. 예. 자, 이렇게 이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인데, 이의결정 자체는 그것을 이제 불복할 길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의결정이 떨어졌어. 거절결정이 나왔어. 그러면 출원인은 뭐야?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를 해야 돼요. 예, 그 결정서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불복을 할 수 있고, 이 신청인은 어떻게 되느냐? 등록 결정이 됐어? 그러면 이제 등록료를 낼 거 아니에요. 등록료 안 내면 상관이 없지만 등록이 안 된 거니까. 출원인이 등록을 내가지고 등록이 됐어. 그러면은 뭐야?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예요? 이의신청인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해관계인이겠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했겠지. 그러나 아닌 경우 만약 아니라면 그때는 할 수 없어. 못해. 그 다음에 또 뭐야? 경미한 하자, 일상필출 위반. 이건 무효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뭐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가 상표 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심사관이 할 수 있는 심사 중에 좁은 의회 상표 등록 출원 심사, 상표 등록 이의신청 심사, 세 번째가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라고 했습니다.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를 보겠습니다. 정보 제공 제도 및 그 취지는 상표 등록 출원이 되면 이것도 누구든지예요. 상표 등록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 54조 각호 상표 등록 거절 이유에 어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런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판 단계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되는데 이것도 뭐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는 상표 등록 이의신청 제도죠.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표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보 제공의 요건은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예요. 그리고 익명으로도 할 수가 있어. 익명으로도.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간은 언제 할 수 있냐?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가능해요.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가능하고, 네. 그렇지만 사실은 뭐 심판 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등록 여부 결정 전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출원 공고 그렇기 때문에 출원 결정 전에도 할 수 있고, 출원 공고 후에도 할 수 있고, 또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별개로 또 할 수가 있어요. 네? 등록 여부 결정 전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표 등록 출원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단계에 있다. 이럴 때는 등록 여부 결정 전보다는 결정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지. 확정되기 전까지 심판 단계. 예. 저기 법원에 가서는 안 돼요.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 가서 정보 제공하는 것은 안 되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 심사 단계, 심판 단계에서 이게 가능한 건데 이때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대개는 이제 내가 누군가 출원했어 문제 있어가지고 정보 제공을 했어. 근데 거절 결정이 나왔어. 그럼 나는 이제 해피한 거 아니에요? 정보 제공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 사람이 출원인이 불복 심판했어.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는 것보다 다시 또 어떻게 불복 심판했는지 내용을 좀 보고 필요하면 또 정보 제공을 하는 거야 심판원장에게.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보 제공의 대상은 이제 그 거절 이유 상표법 54조 각호 1에 해당하는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넓어요. 관대해. 거절료에 해당하면 어떤 이유든지 다 정보 제공 받아줘.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영어로는 정보 제공을 information brief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EU, 유럽 같은 데는 observation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같은 용어를 하더라도 조금, 미국은 또 프로테스트 레터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조금 용어, 사용하는 용어는 다른데, 뭐 결국은 실제로 비슷비슷한 건데, 근데 미국 같은 나라는 프로테스트 레터 내려면요, 선등록을 근거로 해야지 선사용은 안 돼. 그런 건 이의신청으로만 가능해요. 그게 달라요. 우리나라는 뭐야? 거절료 해당한 거 다 해당한 거니까 뭐야? 선등록을 가지고 이 정보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사용 가지고도 정보 제공해도 돼요. 많이 받아주고. 이게 다릅니다. 나라별로. 그다음에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는 이제 그거는 이제 내면 이게 타당하면 이제 거절 결정하는 이유로 활용할 가능하고, 또 만약에 이제 다른 거절 이유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출연인에게 통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원 공고 후에 이 신청과는 별도로 정보 제공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신청 이유와 정보 제공에 기재된 거절 이유도 함께 이렇게 다 고려해 가지고 심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정보 제공 이유가 타당하다 해서 거절할 것 같으면 출연인에게 의견 제출 통지를 해 가지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를 해줘야 된다. 이건 강행 규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통보를 해야 돼. 정보 제공인에게. 해서 이것은 이제 당신께 냈는데 정보 처리 결과 통보서야. 정보 처리 결과 통보서라는 걸 이제 내는데, 봤더니 당신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이 출연에 대해서 거절했다 라든가, 그렇지만 제공했는데 당신의 정보 제공은 활용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이것은 거절됐다 라든가 이런 걸 알려주든가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거는 뭐 당신이 제공한 것은 활용을 했지만 이걸 가지고 거절은 아닌 것 같다 해가지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알려줍니다. 출원 공고를 한다 그런 것은 안 받아주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등록 결정한 여부 결정할 때 거절 결정했다 그러면 그것도 알려주는 거. 등록 결정했다 안 받았다는 얘기. 아무튼 이런 것을 제공을 해준다 하는 거예요. 내가 냈는데 안 받아주고 출원 공고했다 이렇게 알려주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지 말고 뭐야? 억울하다 생각하면 이의신청 또 하시면 돼. 정보 제공을 했는데 안 받아줬어? 그러면 이의신청 안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야? 그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라고 결정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심사관이 그 똑같은 자료를 봤는데 이미 이건 아니라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물론 이의신청하면 한 3인의 심사관에서 다시 다른 분들이 하지만 그래도 뭐야? 되게 크게 변하지도 않는다고. 뭐 먼저 심사관님이 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자,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좁은 의미의 상표등록 출원 심사, 상표등록 이의신청 심사, 정보 제공에 대한 심사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심사관에 대한 심사. 자, 이런 심사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관은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그 등록 결정이냐 거절 결정이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료를 발견할 수 없다 이럴 때는 등록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서면으로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붙여야 되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등록 결정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장은 등록 결정이 나면 그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을 해야 돼요. 그럼 받은 날로부터 이제 2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내야 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제 거절 결정 이런 경우는 이제 거절료에 이제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예요? 그 거절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절 이유 의견 제출 통지서에는 없었던 당초 의견 제출서 없었던 새로운 거절 이유로 할 때는 뭐야? 막바로 거절 이유 결정하면 안 되고 또 의견 제출서 기회를 줘야 돼요. 먼저 거절 이유하고 변함이 없으면은 그때는 거절 결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새로운 의견 제출 통지서 기회를 줘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보고 또 거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지고 결혈증을 하면 그 결혈증 등본은 또 출연인에게 송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거절증을 받았어? 그러면은 출연인은 어떻게 돼? 결혈증 등본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복 심판 청구할 수가 있어. 잘 기억하셔야 돼. 30일 이내에. 옛날에 어떤 대리인이 1개월 이내인 줄 알고 해가지고 이거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가 있어요. 1개월이 아니라 그랬죠? 30일. 언제부터?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거절부터 또 통지일로부터가 아니고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 기간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 여부 결정이 나서 만약에 등록 결정이 났다. 이러면은 이제 상표 등록을 납부를 해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상표 등록 결정서를 받으면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료를 내야 돼. 출원인은. 그러면 상표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나 출원인만 내야 되는 거야. 이해관계인도 등록료 낼 수가 있어요. 출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이해관계인일까요? 뭐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를 들면은 출원인으로부터 출원 상표에 대한 사용권을 얻은 자. 이런 사람도 이해관계인일 수가 있어요. 출원 중인 상표도 사용권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상표권 가지고 라이센스도 주지만 거기에 또 곁들여서 출원 중인 것도 몇 개 더 출원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묶어서 이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 여하튼 그런 경우에 사용권을 얻은 자는 라이센스는 이해관계인으로서 등록료를 낼 수가 있는 거야. 또 출원 상표를 담보로 출원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준 채권자, 이런 사람들도 이것을 이렇게 출원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표 등록료를 납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사인 간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벤처기업들 간에 돈이 필요한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담보로 맡길 재산은 별로 없어. 특허하고 상표 뭐 이런 것밖에 없어. 부동산도 없고. 근데 이런 경우에 때로는 이게 급성장하는 것 같다. 네이버 뜨네, 카카오 뜨네, 다음 뜨네, 이럴 때는 뭐야? 그 해안이 있는 사람은 뭐야?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지. 돈을 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그거를 이해관계인으로서 등록료를 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표권이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떤 거는 상표 원부를 떼어봐. 채권액이 막 몇 천억, 몇 백억 이렇게 등재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질권 설정되어 있는 게. 나중에 상표권 때 질권 나오겠지만은 그만큼 담보로서의 가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상표는 재산이다 하는 거예요. 지식재산, 지적재산이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해로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할 납부제도인데 이때는 이제 2번으로 나눠서 낼 수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 5년치 내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5년치 나중에 내는데 그때는 이제 설정 등록일부터 이제 5년 내에 2차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납부를 하려면 납부자 번호를 특허청에서 받아야 돼요. 부여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돼. 이제 돈을 하는 것이고. 현재 한 10년치가 기본이 한 21만 얼마 몇천이에요. 한 22만 원 조금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돼요. 현재는 그래요. 근데 매년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상품이 20개까지 한 류당 20개까지. 그냥 류가 많아지거나 개수가 많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점점 비용이 가산돼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료 낼 때 처음에는 욕심껏 이만큼 등록받겠다고 상품을 막 몇백 개씩 지정해가지고 출원하는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등록을 내려니까 너무 비싸.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도 없어, 사실은. 그러면 그쪽에 일부는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요것만 나 등록하겠어. 요만큼만 나 등록료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정 상품별로 상표 등록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납부 기간은 2개월 내에 내라 그랬죠. 근데 그때 안 내고 30일, 거기서부터 또 30일 이렇게 이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필요하면은. 흔하진 않은데 그렇게 원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납부기간 또는 연장 신청해서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 승인기간, 이 기간 내에도 등록료 안 냈다. 그러면 포기한 걸로 간주해. 출원 포기.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납부 기간 내 또는 이제 연장 신청했다면 연장 승인 기간 내 이런 데 상표 등록을 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내고 일부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누락 경우. 계산을 잘못한 거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특허청장은 보존 명령을 해요. 나머지 다 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보존 명령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걸 이제 보존을 하면 돼요. 내면 되는 것이고, 이때는 약간의 가산료가 들어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등록료를 납부를 했어? 또는 너 일부에 대해서 좀 완전히 안 내고 왜 조금 덜 냈어? 이렇게 보존해. 보증명에서 보존을 했어? 이렇게 하면 이제 상표등록 출원은 포기한 걸로 안 보고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에 따라 상표등록 출원이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상표등록 출원의 효력,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설명드린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거. 이런 경우에죠. 이런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 납부 기간이 지난 후 상표등록 출원이 회복되기 전에 회복이 되었어. 예? 회복. 근데 이제 요 납부 기간, 예. 이 지난 후 요 기간 동안에 납부 기간 동안에 또 연장 승인 기간 동안에 돈 안 냈네. 포기했나 봐. 그리고 이와 동일된 상품을 사용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냈어. 보존할 수 있는 기간에 냈어. 그렇게 돼서 회복이 됐다고 쳐봐. 그러면 요 사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은 이거 등록이 안 되는 줄 알고 쓴 거 아니에요. 그쵸? 등록이 안 되는 줄 알고 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 물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상표 등록 출원의 효력이 제한이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실제 상황. 이 범위 내에서는 사용한 행위는 손실보상 청구 이런 것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 밑줄 친 거는 중요한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출원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뭐 전쟁이었다든가 뭐 좋지 않은 예지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렇게 됐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때 초기에 그랬잖아요. 이걸 구제하는 이런 제도를 만든 나라들도 그런 조치를 발표한 나라도 있다고요. 책임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간 만료일 또 보존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즉 상표등록을 납부하거나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반대 해석하면 뭐야?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설명할 때 1년 그 기간이 지난지 아닌지를 기다렸다가 심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심사관이. 그 선출원 상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1년 기다렸다가 그게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오납, 상표 등록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통지를 해요. 너무 많이 냈다든가 뭐 적게 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통보를 하는데 되게 많이 냈는데 통지를 하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상표 출원번호에 대해서는 이 출원번호를 잘못 기재하고 낸 경우 이런 게 통지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 납부한자가 청구를 하면은 이제 돈을 반환해 줘요. 반환해 주는데 이렇게 반환 청구권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아? 그럼 시효로 소멸된 걸로 봐. 특허청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 관리해 나갈 수도 없잖아요. 기회를 주고 그럼 너 뭐 돈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받을 필요. 그럼 3년 지나면 끝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표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은 이제 특허청장은 상표 원부에 상표권을 설정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상표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이제 발급을 합니다.
만약에 등록증이 기재된 내용이 잘못됐으면 이제 정정 발급을 해요. 그때는 이제 원 등록증을 회수를 해가지고 정정 발급을 하는데, 또는 이제 새로운 그냥 상표 등록증을 발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공고를 합니다. 출원 공고가 있고 등록 공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등록 공고를 하는데, 이런 등록 공고라든가 또는 상표 등록증 이런 것은 그렇게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서류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서류는 뭐예요? 상표 원부예요. 마치 부동산의 등기부와 같은 거야. 여기에 여러 가지 권리사항들이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상표 등록이 되면 이제 상표권자는 이제 상표권으로서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상표권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